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식량 부족에 봉착할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멜서스의 덫이라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멜서스의 이론은 한동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질소로 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등장하면서 뒤집혀 버렸습니다. 오늘 테코노미 시간에는 인류를 식량난에서 구원한 비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홍콩 ELS 사태로 보는 파생상품 잔혹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월 4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ELS. 요즘 손실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손실을 보셨거나 또 볼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이 상품을 투자한 분들이 뭐 정보를 잘못 제공받은 피해자냐 아니면은 알면서 이걸 산 분들이냐 논란도 있고 보상을 얼마 받을 거냐 계속 뉴스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ELS 관련된 뉴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마 경제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그 몇 년 전에 맞아요.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다 이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가져온 이유가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ELS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도 사실은 ELS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ELS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사실 이름만 보더라도 뭔가 막막하잖아요. 검색해도 내가 모르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이름부터 자세히 보면요. ELS가 에퀴티 링크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증권은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제 금융 증서고 뒤에 있는 게 문제인데 앞에 있는 게 문제죠. 주가 연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연동돼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사례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주가가 10% 오르면 제 수익률도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레버리지 ETF란 걸 삽니다. 이걸 사면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오르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주가에 연계된 일종의 파생 상품을 산 거죠. 그러니까 ELS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주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친숙한 사례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손경제 플러스가 참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청취율 1위가 될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아니 1위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발끈해서 아니 나는 될 것 같으니까 내기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까지 한 번이라도 손경제 플러스가 청취율 1위를 하면 너가 나한테 얼마를 줘. 만약에 못하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게.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청취율 연계 증권이 되는 셈이에요.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렇죠. 이 청취율이 주가로만 바뀌는 거죠. 그렇네요. 일종의 어떤 주가나 또는 어떤 지수를 가지고 내기에 참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들어오는 사례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기를 했다라는 걸 증명한 증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을 샀다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 대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금융 상품을 살 때는 그게 뭔지 알고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예금할 때 뭐 누구랑 경쟁한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ELS는 얼굴은 모르지만 이 증서를 판 누군가와 사실상 내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모르고 사면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딱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는 내기 게임을 한다라는 말씀을 딱 해주니까 야, 이거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와 마치 돈을 건 승부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품을
상품을 은행에서 참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사실 상당수 투자자가 이거를 예금보다 조금 더 금리를 주는 그런 적당히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저축은행 예금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조금 더 위험은 할 수 있지만 그냥 금리 조금 더 주는 상품인가 보다 하는 건데 이거 마치 비유하면은 제가 여행사에 가서 좀 다이나믹한 여행 좋아하시면 이거 해보세요 해서 샀더니 네. 분쟁 지역으로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무슨 상품을 사면 증권사나 다른 데서 산 것과 달리 안정적인 상품을 산다라는 믿음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안정적인 곳에서 판매하는데 금리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덜컥 구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금융회사들은 왜 이런 내기를 하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내기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겨우 내기하는 상품을 금융회사 같은 데서 파는 게 특히 은행에서 파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ELS 상품은 사실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인데요. 제가 딸기 농사를 지어서 마트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네. 수확을 했을 때 이걸 얼마에 팔 수 있을까가 가장 걱정이겠죠. 그렇겠죠. 뭐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연말에 가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박스당 10,000원에 팔게 계약을 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트는 좋습니다 했을 때 만약에 박스당 20,000원이 가면 저는 돈을 반밖에 못 벌겠지만 네. 반토막이 나면 그래도 원금이 보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시세가 5,000원이 돼버려도 나는 사전에 10,000원에 팔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EL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퇴자라고 하면은 네. 은퇴자금이 있는데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배당 잘 주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샀는데 예. 유일한 걱정은 이 혹시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내 노후는 끝나니까 네. 걱정이다 싶어서 예. 증권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내가 앞으로 버는 수익의 10%를 당신들에게 띄워줄 테니까 예. 그러면은 당신들이 내가 반토막이 나면 원금을 좀 지켜주시오. 이런 보험 상품을 제안을 하는 건데 예. 이게 바로 ELS가 처음에 도입된 원리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LS가 우리가 구매할 때는 일종의 내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ELS 상품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보험과 같은 성격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험이다 딱 이해하면 좋은 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은퇴자가 뭐 금융사에 찾아가서 상품을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보험을 요청하고 만드는 게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은 갑자기 큰일이 터지면 예.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ELS 상품인 거죠. 뭐 이 회사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사놨는데 그게 너무 급락하면 회사에 이제 계획이 차질이 생기니까 네. 내가 보험을 들겠다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거다. 그걸 사는 게 ELS를 구입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자동차 보험이면 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게 돈을 받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험 드는 이유랑 똑같은 건데 예. 사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ELS를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운전대에 앉아 있는 건 금융기관들인 경우가 많고 네. 그 금융기관이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주는 게 바로 이 ELS 가입자들의 돈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ELS 상품의 본질 이게 왜 만들어졌고 이런 증권이나 지수를 연동한 이 상품을 왜 파는 건가 했던 것이 딱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ELS 투자자는 보험사, 반대편에 이 상품을 판 금융사는 피보험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되겠죠. 저희가 직관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ELS를 산 김 할아버지가 있다면 네. 그 반대편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금융사들이 예. 이 할아버지의 피보험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건데 물론 그 사이에는 뭐 복잡하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네.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례론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보험이라는 거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화재, 어디 생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의리의리한 뭐 사옥이 있는 그런 돈도 많은 보험사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보험을 파는 건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되겠죠. 예, 위험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안아주는 역할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보험사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면은
저희가 아까 내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사는 이기는 내기를 설계해서 계속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보험사는 정보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31살 운전 경력 1년 된 남국민이 보험사에 등록하면은 딱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넣어보면 아, 이 사람 1년 내 사고 낼 확률은 이렇겠네. 그럼 이 정도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네. 딱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사고 낼 확률을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파는 상품은 자기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ELS는 보험사랑 보험사의 자리에 김 할아버지가 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같은 개인이 보험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품을 누가 설계했냐 하면은 운전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만든 상품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대략적으로 뭐 주가지수의 향방이나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설계를 하는데 예. 그거를 사는 사람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면서 분리하기가 쉬운 상품이다.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은 상품이게 되는 거죠. 네. 쭉 말씀 듣고 보니까 ELS에 담긴 금융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치밀한 이익 구조 그리고 이 상품을 만들게 된 설계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ELS 저도 이제 가입 권유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원금 보장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어떤 논조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아이고 그 나라 주가가 설마 반토막 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원금 보존이 되고요. 높은 이자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나라들이 주가가 반토막 나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문제가 반복해서 터지는 게 우리보다 고수이고 전문가가 많은 금융회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다 대비한 수익 구조, 그 금융 상품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보험사들이,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괜히 매달 따박따박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땐 있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런 걸 대비할 때 사실 미래를 보려면 저희가 과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뭐 공부 시작할 때도 기출 문제부터 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사건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지금이랑 똑같나 봐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게 가장 가까운 게 2019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독일 국채 DLS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벌써 5년 전이네요. 네, 이 DLS도 그러면 ELS랑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름만 조금 다른데 예전에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역사가 반복되진 않은데 운율은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ELS고 5년 전엔 DLS였는데 이 D가 이제 파생 상품의 D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연동되는 대상, 즉 내기 대상만 살짝 바뀐 거죠. L하고 S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기 대상이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당시에는 이 DLS가 독일 국채 금리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당시에 이게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2% 밑으로만 안 가면 4.6% 주고 마이너스 0.7% 밑으로 가면 다 날아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 밑으로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예. 그게 무려 마이너스 0.7%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예. 이건 마치 20년 모범운전 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고를 낼 확률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을 믿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 우려되는 그 사건이 결국은 2009년 전후로 터져버린 거죠. 아,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뭐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홍콩과 같은 유망한 중국의 파생 금융 시장이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금융 시장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기도 하는 게 사실 저 큰 미국 시장도 2008년에 50% 이상 하락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ELS를 또 사는 분들은 또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평소에 내가 ELS 산 것만 몇십 년 됐다.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한 번 사고가 나면 원금을 다 잃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ELS 상품을 만들 때 아주 극단적인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이걸 설계한 금융회사들은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감까지 잡고 만든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가 설계하는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사는 수백 년, 어쩌면 길게 보면 수백 년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 물론 그 확률은 아주 낮지만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고 그걸 대입을 해서 내가 요렇게 보호받으면 좋겠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상품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고 날 확률을 대충 매우 잘 알고 있고 만든 상품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인수하는 이 보험사, 즉 개인은 그걸 모르니까 서로 상대가 이제 내기를 하는데 오히려 개인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보호받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호해주는 사람이. 예. 근데 오히려 돈이 부족한 개인이 돈이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개인에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구조다라는 거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ELS 상품을 만든 그 전문가들이 잔뜩 있는 그 금융회사들은 어찌 보면 원래 원금 손실 구간이 일어나도 고객들 돈으로 본인들의 위험을 대비한 게 하나 있고, 그쵸. 그리고 그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 통상적인 것보다 고율의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그 이자 주는 것마저도 금융회사는 왠지 손해를 보는 장사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계산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라는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네. 개인이 이걸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이런 DLS나 ELS 왠지 이런 상품들이 또 사건 사고가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이제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그냥 이런 거 무조건 안 사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런 금융 상품으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죠. 재테크 수단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이게 문제가 바뀌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DLS였다가 이번에 ELS였다가 다음엔 또 다른 이름으로 뭔가가 반복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기라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는 엄마 나 납치됐어였지만 지금은 상상치도 못한 걸로 바뀌어서 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원칙을 보면 좋은데 네. 이런 상품들이 일단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이거는 접근하기 어렵겠구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런 재테크 격언 중에 예. 위로 즉 상방은 열어놓고 예. 아래 즉 하방은 막아놓은 상품이 좋다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안전판은 마련해 놓고 네. 잘 되면 많은 걸 걷어가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ELS 상품 같은 경우는 위로는 살짝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DLS 같은 경우는 4.6%였죠. 네. 그런데 바닥은 마이너스 100%였어요. 그렇죠. 원금 다 까이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4.6%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품을 고를 땐 이 상품이 아래는 막혀 있고 위로 열려 있는 상품인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배당주가 있을 때 좀 네. 지지부진한 배당주가 있다고 해요. 예. 인기도 없는 배당주지만 이 배당주는 매년 수십 년 동안 6%씩은 꼬박꼬박 주더라. 네. 그리고 회사가 망하는 사업을 하진 않더라 이러면은 네. 지루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배당이라는 바닥 같은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떤 대박이 터지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고요. 주가까지 오를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에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위로 언제 뛸지 모르는 이런 준비된 모범생들을 투자하는 게 가장 오래가고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체자명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구에서 이런 확정 이자로 조금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런 ELS 상품은 우리가 이 금융 상품을 산 그 은행에서 이런 고도의 설계를 한 상품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은행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대부분은 다른 데서 만들고 그걸 은행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사는 사람은 이거 내가 수십 년 다닌 이 은행에서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사실 이런 고도의 복잡한 상품은 아주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최첨단 금융을 사용하는 그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구에서 더욱더 조심하면서 모든 걸 이 은행 상품이다라고만 믿지 말고 항상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하는 곳에서 무조건 그곳에서 만든 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오늘 그렇습니다. 메시지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ELS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누군가에게 설명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처럼 명쾌한 설명을 들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보다 더 쉬운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상품 만들 때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JYP의 위험한 장난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주제, 저는 이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자 앞으로 우리도 계속 고민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화학 비료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당연히 비료는 써왔죠. 퇴비를 쓰기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합성으로 만들어진 합성 질소 비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료하면 뭐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흔히 있는 거고 뭐 약간 요즘은 비료가 좀 안 좋은 거의 상징같이 느껴지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인 그 비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개발했었던 과학자, 공학자의 삶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부터 인공 비료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썼던 자연상의 퇴비라는 건 무슨 배설물이라든가 썩어가는 물질을 비료로 썼다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화학식까지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핵심적인 말씀하셨는데 퇴비라고 할 때는 보통 배설물을 이용하게 돼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배설물 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순환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식물을 생각해 보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요라고 하면 땅에 뿌리를 박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햇빛이 있으면 자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닌 걸 알고 있죠. 광합성은 탄수화물을 합성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량을 얘기할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배웠었고요. 지방은 1g당 9kcal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이걸 딱 듣고 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식용유 만 내가 한 컵씩만 마셔도 죽지 않고 사는 거냐? 탄수화물, 지방 안 먹어도 이게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궁금함을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포니 뭐니 이런 것까지는 배우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열량은 그런 거지만 실제로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필수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이걸 알게 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 농경의 역사가 있지만 식물이 어떤 영양소가 필수다라는 게 밝혀진 거는 1850년 정도 돼서야 이게 밝혀지게 됐고요. 경험적으로는 알았죠. 뭘 넣으면 잘 자라더라라고 하는 거.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소들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진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렇게 알려진 게 얼마 안 됐는데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좀 알만한 것은 다른 분야랑 엮여서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또 여기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1840년대 농해화학의 아버지인 리비히가 간단합니다. 비료의 필수 성분이 뭐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 질소다. 질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질소인 칼륨 이것이 비료의 3요소라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질소라고 하는 것이 공기가 다 질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과자를 사면 난 질소를 샀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기 중에 많은 게 질소인데도 불구하고
생물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질소인데 왜 그런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루미늄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표면에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산화되어 있는 형태로 있잖아요. 이걸 분리를 해서 분해를 해야지만 순수한 알루미늄 금속이 돼야지만 우리가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알루미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는 알루미늄보다 양이 훨씬 적은데도 환원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분해하기가 쉬운 철을 먼저 사용한 거고 그거보다 먼저 비싸지만 구리를 쓴 거고 그거보다 먼저 그냥 순수한 금속을 얻을 수 있는 금을 쓴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얻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알루미늄 자체가 순수한 금속으로 금보다 먼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금속이 알루미늄일 수도 있었겠네요. 굉장히 많으니까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질소는 우리 대기 중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70% 가까이 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면 생물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질소가 이렇게 대기 중에 기체로 있거나 아니면 몸에서 쉽게 빨아들일 수 없는 형태로 있어서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기체로 있는 것을 쪼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공기 중에 이렇게 70%, 78%,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못 써? 그만큼 쓰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기 중에 약 5분의 4가 80% 정도가 질소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질소가 순수한 형태로 있을 때 원자 둘이 모여서 손이요 새쌍이에요. 새쌍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물체 두 개를 붙일 겁니다. 근데 접착제를 콕 하고 한 번만 짜서 발라야 돼요. 그때 한 군데에 콕 해서 붙이면 한 군데에서 붙겠죠. 이런 형태가 결합이 된 거라고 한다면 질소는요 세 군데 점을 콕콕콕 찍어서 거기서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삼중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웬만해선 끊어지지가 않고 이 두 원자가 서로 너무 친합니다. 그래서 N 둘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물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를 갈라놔야 돼요. 너희들만 놀면 안 돼라고 갈라놔야 되는데 이 세 쌍의 팔로 단단하게 결합한 이 질소를 갈라서 다른 원소를 붙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서 언제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번개가 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번개 칠 때요? 네, 당연히 번개는 전기 지직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에너지와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우리가 번개가 치면 오존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향기가 오존의 냄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산화질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소 고정 박테리아입니다. 이름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로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사는데 이 박테리아는 신기하게 질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서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오히려 지력이 높아진다. 밭이 비옥해진다. 쉴 때는 콩을 기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범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식물이 흡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콩만 재배하면 땅의 지력이 높아진다. 이런 거는 오랫동안 시행착오 끝에 얻은 성찰 덕분에 우리가 알았던 내용인데, 그런데 자연상에 있는 그 수많은 물질 중에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식물에다가 넣어주면, 반강제적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 이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원소에 대한 이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화학이 발전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 배지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결핍을 시켜보는 거예요. N이 부족한 상태로 잘 자라나 S가 부족한 상태로 잘 자라나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대량이 필요하네. 그리고 예를 들면 식물의 사체를 태웁니다. 태운 것들을 잘 봤더니 이 안에 N이 얼마나 있네, P가 얼마나 있네, 이걸 보면서 얼마 정도의 원소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어찌 보면 퇴비를 줬더니 식물이 잘 자랐는데 그 퇴비의
성분이 뭘까 봤더니 질소가 많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요소 하나를 결핍시켰더니만 의외로 생장률이 떨어지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질소 비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면 그걸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예. 말 그대로 N2를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뭔가 화합물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뿌욕 박테리아가 그걸 합니다만 천천히 소량으로 하는 거죠. 예. 이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해요. 대량 생산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산업적으로 해버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다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질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잘 못 자라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1800년대입니다. 네. 이런 작물들의 생산량을 만약에 질소만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정말 한계를 넘어서 쑥 하고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질소 비료라고는 들어봤죠. 그렇죠. 질소 비료만 생각해요. 질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인류의 염원이 사실 뭐냐면요. 순식간에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질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비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인류의 염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 중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개간을 하고 아무리 논밭이 늘어나도 질소 비료가 항상 모자릅니다. 질소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식량 생산량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걸 극복했었던 계기가 있는데 신대륙입니다. 신대륙은 질소가 많이 함유된 땅이 많았나 보죠? 맞습니다. 그 신대륙에서 전해진 일단 첫 번째로는 옥수수, 감자 같은 구황 작물들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식량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돼요. 예. 근데 이게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아니 인구가 늘어났어요. 네. 근데 구황 작물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어떡하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부양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당시에 오히려 교수님께서 더 많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학 분야의 그 명저인 멜서스의 인구론이 1798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용이 이런 거죠. 식량 같은 인구 부양에 필요한 자원들은 인류가 발달하면서 조금씩 늘어나서 산술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한다. 근데 인구는 1명, 2명, 4명, 8명, 16명 이렇게 2배씩, 3배씩 이렇게 기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식량 생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인구는 순식간에 그걸 따라잡을 거다. 그래서 식량 부족을 만들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구 증가를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금은 풍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인류는 덫에 빠진다. 그래서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주장 과정에서 조금 지금 보면 좀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뭐 좋은 의미로 했는지 나쁜 의미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도 당연히 엄청난 비판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사실 멜서스 같은 과학자들이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어떤 당대의 사회 문제가 계속 진화되면 어떤 상황까지 도래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회 문제가 당면한 엄청난 문제들이 있지만 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워낙 슬기롭고 이전의 방법론과 전혀 다른 방법론을 찾아내기 때문에 명저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우스꽝스러운 결론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구론도 그렇게 된 거죠 결국.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지금 상태 그대로 갈 때를 상정하는데 맞아요. 그대로 갈 리가 없으니까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딱 그 비슷한 시기에 신대륙의 예. 페루에서 구아노라고 하는 묘한 광석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뭔지 알죠. 그쵸? 박쥐의 그 배설물. 맞습니다. 이 구아노가 이제 퇴적되어 있었던 새나 박쥐의 똥들이 이제 모여서 배설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안에 질소와 인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가서 갈아가지고 모래에다가 섞어버리면 그냥 비료가 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이런 주장했을 때 무시를 당했다가 방송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1850년대에 네. 식물이 어떤 원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아노가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또 비료로 쓰이기도 하고 화약으로도 쓰일 수가 있게 돼요. 화약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루는 일단 부자가 돼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이 아타카마 사막 같은 데서 발견된 이 구아노를 누가 가져가냐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석유 같은 일종의 전략 자원인 셈인 거죠. 그렇네요. 어찌 보면 석유 어떻게 보면 채광권 얻으려고 전쟁하는 것처럼 당시는 박쥐의 배설물이 금만큼 비싼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비료라든가 또
화약에도 쓰였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을 서로 갖겠다. 전쟁까지 일어났겠는데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대륙의 무역은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나라가 독점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구한호가 당연히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질소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누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세계 인구가 6억 명이었는데 예. 19세기 중반이 돼서 12억 명이 됐어요. 2배 100년 만에 증가했네요. 2배가 됐어요. 예. 그럼 식량 생산량이 2배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멜소스가 옳았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과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시작하냐면 질소와 산소, 수소를 그냥 직접 인위적으로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뭔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시작하는데 예. 당시의 화학 지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질소가 더 안정적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더 불안정한 질산염이나 불안정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한 게 왜 불안정하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걸 해결했었던 천재 과학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리츠 하버가 나타난 겁니다. 네. 이 하버는 독일의 유대인 과학자인데요. 이 화학자이기도 하고 이 하버가 1909년에 하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수소와 질소를 가지고 직접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걸 공업적으로 어떻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가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 카를 보슈가 이걸 발명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방식을 하버 보슈라고 하는데 보슈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구 브랜드 보슈 있죠. 네. 이분이 친척입니다. 오. 만든 분의 설립자의 친척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촉매가 있는 상태에서 수소랑 질소를 그냥 집어넣고 압력을 막 높입니다. 네. 그러면서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암모니아가 알아서 만들어져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온도를 높여야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예. 무한정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온도를 높이면 암모니아가 안 만들어집니다.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트레이드오프 상태가 된 거예요. 뭔가 이건 좀 바꿔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촉매를 바꾸고 최적의 공정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생성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만들어지냐면요. 수소질소를 집어넣으면 적당히 한 15% 정도만 만들어져요. 더 높이려면 느리고요. 예. 더 비율을 낮추게 되면 빨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15% 정도 만들어졌으면 네. 그것을 식혀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온도를 높이면 또 만들어지고 한 15% 되면 또 빼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일단 암모니아가 되면요. 이걸로 질산 만드는 건 쉽고요. 예. 질산을 만들게 되면 그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 있죠.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나이트로글리세린, 뭐 TNT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을 통해서 화약과 예. 폭약과 이런 질소 비료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던 세기의 발견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세계 발견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이 과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고 단단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온도 압력이었네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데 네. 그게 좀 맞습니다. 사실 정확하고 이제 예. 와서 보면은 이거 정도는 왠지 그 당시에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예. 드는데 당시에 막 알려졌었던 물리화학적 지식이 있어요. 뭐 평형에 관한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막 발견된 것을 융합해서 사용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당연히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번개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크 방전을 해갖고 방전하면 만들어질까라는 연구도 했었는데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온 고압 상황에서 화염으로 만들려고 해보기도 하고 이 모든 시도 끝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만들어낸 건데요. 어찌됐든 프리츠 하버가 1918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결국 이 질소비로 만드는 노하우를 발명했어요. 맞습니다. 암모니아 합성이 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노벨상을 받게 된 건 1919년에 이제 상을 받게 되고 20년에 강연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질소와 수소가 자발적으로 암모니아를 형성하는 게 당시의 화학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런 의견이 폭넓게 지지를 받았다. 예. 그런데 이런 편견 때문에 실제
실제 공정에서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당시 업계의 편견과 싸우는 게 더 힘들었다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천천히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 그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버의 이런 질소를 추출하는 개발법이 발명되고 나서 네. 질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니 네. 이제 바로 뭐 효과적으로 사용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미 구한호뿐만 아니라 석탄 채굴하는 과정에서 질산염이 나오고 그걸 부산물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건 언젠가 한계가 있어. 예.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기에 있는 질소로부터 합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해지니까 네. 순식간에 멜서스의 트랩, 이 멜서스 트랩은 구시대의 이론이 돼버린 거고요.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식량 생산량이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세계 인구가 20억 명이었거든요. 네. 74년에는 40억 명, 99년에는 60억 명, 2011년에는 70억 명, 그리고 지금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80억 명이 넘었어요. 네.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으로 그때 74억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질소비료 없이 재래식의 방식이라면 예. 38억 명만 먹고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질소비료 덕분에 35억의 인구를 더 추가로 부양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방식을, 이 개발된 방식을 공기로 빵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질소 비료가 많은 인구를 부양할 정도로 급속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까지 내려온 그런 대표적인 보편 기술이 됐을 것 같은데 가끔 제가 북한 관련한 뉴스 보면 위에서는 비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뭐 기아에 허덕인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질소 비료 만드는 게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뭐 아니요, 왜 지금은 그런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네. 공정을 가지고 이제 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뭐 지금 200기압에 500에서 600도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네. 자체가 사실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비료에 합성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소와 질소를 좀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에서 비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비용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아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질소 비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질소 비료를 요즘 왜 환경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우려하는 건가요? 사실 질소 비료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산물도 문제가 되고요. 네. 질소 때문에 그러니까 질소 비료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탄소의 양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금의 인구가 생존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지금 이 합성된 질소 비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질소 비료를 이 통계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얼마나 과잉으로 사용했는가, 예. 그리고 1인당 혹은 GDP당 이 질소 비료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양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한 질소 비료는 얼마나 되는 것들의 통계들이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딱 적정한 양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소 비료의 사용량조차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는 네. 지금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같이 네.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지금 이 질소 비료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퇴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방향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아직 개발 중에 있고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계속 뭐 2010년 이후로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예. 질소 비료가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하게 있고 또 좀 실험적이긴 합니다만 GMO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번에도 다뤘었고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뿌리혹 박테리아 같은 이게 질소 고정할 수 있는 생물의 어떤 DNA를 작물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작물이 그냥 알아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화학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질소 비료 만드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쓰일 거냐 하면 네. 당연히 엄청나게 쓰이잖아요. 네.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꽤 높은 비율로 한 5% 가까이 되는 에너지가 엄청나네. 그렇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인류의 지금 절반이 질소 비료로 먹고 사는 겁니다.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도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너무나 많은 비료를 쓰는 것은 또 환경의 문제, 어떤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공유되는 거.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만 쓸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질소 비료를 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많아지는 이유들이 제가 그중에 하나 떠오른 게 질소 비료 같은 거 만드는 공장 근처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독성 가스 같은 거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근절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를 먹여 살린 발명품이었지만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발명품이 된 질소 비료의 탄생과 경제적 가치, 오늘 또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통해서 질소 비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끝곡 들을 시간이 없는 상황이네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